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SNS 글 여러분들 뭐 많이 지금 돌아다니는 글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의 그야말로 실정을 만들어 갖고 실정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특검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핵,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탄핵 하야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민당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금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제2의 탄핵 사태를 만들려고 지금 난장판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유사 이래의 역대 대통령을 우리 자유인재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눌 때 진보파는 나라 다 망해 먹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유우파의 대통령 최고 지도자들은 오늘날 이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데 정말 밤잠 안 자고 일을 하신 그런 산 주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내려야 되겠고, 그 연장선상에다 본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다면 지금 나라가 거덜났죠. 아니 문재인이가 400조 빚 만들어 놨잖아요. 그 지금 이재명 하는 꼴 보십시오. 이재명가 만약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0조? 아마도 1000조 이상 부채. 그래서 부채가요 2000조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선거가 끝났는데 지금 영광 곡성에다가 100만 원씩 명절 2번에 걸쳐서 200만 원씩 다 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델로 해서 대선 때 전국으로 돈 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좋아해요. 그거 누구한테 갈 건데요? 그래갖고 나라 거덜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우리의 자손들이 못 견뎌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다는데 굉장히 체제의 위험이 있다고 봐요.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직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위험한 그야말로 헌정 위기의 위험성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SNS가 나도는 요 글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요 최근에 여러분들 저대가 이제 뭐 가끔 한 번씩 이제 유근일 그 칼럼니스트 뉴델리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의 글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어제 올린 한국 보수에 묻는다. 명태균의 김건희 우아에 솔깃한다면 그는 우리 보수 대한민국의 파멸이고 종말이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SNS 글하고 유근일 칼럼하고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기조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탄핵하야라고 하는 극단적 수단으로 이 방탄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가열차게 밀어붙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이가 제일 절절 매는 사람이 신진호 부장판사다. 그런데 신진호 부장판사가 임기가 내년이 되면 3년이요. 본래 올해 떠나게 돼 있는데 2월 달에 요 이화영 재판 때문에 나는 더 있겠어. 이화영 재판 끝내버리겠어. 이렇게 해서 지금 1년을 더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이 들어가면 3년이 맞추고 그 다음에 4년 차로 넘어가는데 내년에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이화영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재판 속전속결로 갈 수 있는 그 플래닝을 쫙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이가 또 어떤 꼼수로 재판을 진행시킬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신진호 부장판사가 계속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맞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재판의 연속성, 그리고 이 판결의 안정성, 그리고서 법원의 신뢰성. 제가 법률가 아니지만 우리 대충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컨셉이. 요거를 가지고 이재명이를 딱 재판까지 끝내줘야 바로 신진호 부장판사 대 이재명의 재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그 원칙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중요한 지금 판결을 신진호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4년 아니라 5년, 6년도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대법원에 이제 사법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권옥원 전 국제 형사재판소 판사, 뭐 아주 저도 아주 잘 아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그러니까 이제 판사를 제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아마 뭐 한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서울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아주 유능해요. 예, 요 분이 지금 정책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고사항인 것이죠. 권고사항, 자문위원회니까. 그러나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조희대 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정책 방향이다. 인사정책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사들의 임기제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이 임기를 운영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받아야죠. 그 받아서 쓸 수 있는 제2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재명 재판을 받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임기를 탄력적으로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 좌파들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좌파가 이미 좋은 선례를 만들어놨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조국 재판은 김미리 요거 4년씩이나 걸렸잖아요. 4년간이나 뭐 온갖 핑계 대고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잖아요. 제일 좋다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나 있느냐? 윤종섭 판사가 있어요. 윤종섭이는 문재인의,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이성윤이가 왜 출세했어요? 잘나서 출세했습니까? 검찰 요직이라는 요직은 다 독식하고 딱 이유는 하나요. 경희대 법대 출신. 문재인의 직계 후배. 검찰, 그러니까 이 경희대 법대 출신 중에서요. 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유일하게 이성윤이가 전무후무하다. 왜? 대통령이 그 잘난 경희대 법대를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 판사 중에는 윤종섭이가 딱 거기에 해당돼요. 이 사법농단 여기 딱 총대를 메고서 임기를 6년씩이나 늘려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공격해? 그러면은 야 너희들 까부지 마. 문재인이는 김미리하고 윤종섭이 4년 6년씩이나 합쳤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우 판사 반드시 임기를 어떤 경우라도 왜냐하면 재판이 시작되면은요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료 보다가 세월 다 가요. 이거 아니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화영의 심경 변화가 상당하다. 이러한 의견들이요.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번 국감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청문회 하면서 뒤늦게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 지금 이성태가 까불었잖아요. 야, 너희들 이재명 너희들 까불지 마. 이화영이가 이재명이 너는 뱀이라고 그랬어. 딱 얘기해봤지 않습니까? 왜? 그 뱀보다 더 나쁜 독한 인간이죠. 예. 아주 너무나 잘 묘사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겠어요? 너무나 잘 알으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화영이는 혹시나 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부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보냈건만 지 방탄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예, 불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SNS에 나들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 좌파의 프레임에 넘어가면 이거 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린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봐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YS, 그 다음에 MB 박근혜 이 좌파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넘어뜨렸느냐, 비판했느냐. 그러나 반복해보면 이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뼈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산업경제의 발전 이거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을 이러니 저러해서 난리를 치고 욕하고 있지만은 이런 윤 대통령의 비판, 이 프레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을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지금 SNS에요. 저도 이거 문자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누가 썼는지. 자, 그러면요. 고집불통의 정신인사에 명품 핸드백 덥석받고 주가 조작에 대파 있죠? 대파, 실은. 이 가격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사족을 붙이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놓쳐요. 그래서 제가 사족 일체 제가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고집불통의 정신인사에 명품 핸드백 덥석받고 주가 조작에 대파 실은. 보수는 이런 얘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보수 대통령도 좌파들이 짜놓은 프레임을 피하지 못했다. 반일주의자 이승만은 친일파의 4.45 입회원 독재자가 됐고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는 닭깎기 마사오의 유신 독재자가 됐고 올림픽 유치하고 국격을 높인 전두환은 국민을 죽인 살인광이 됐고 국민이 뽑은 첫 대통령 노태우는 돈에 환장한 전두환 시다바리가 됐고
샐러리맨 성공시나 이명박은 BBK 주가 조작범에 부패한 정치인이 됐으며 애국 보수의 상징 박근혜는 최순실의 아바타가 됐다.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그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역대 최악의 지도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면 소통 부재의 독재자로, 타협의 리더십이 있다면 우유부단한 무능력자로, 자식이 있다면 자식 특혜로, 자식이 없다면 부인 비리로, 부인이 깨끗하면 처가 비리로, 자식도 부인도 없다면 측근 비리로, 말을 잘하면 거짓말쟁이로, 말이 어눌하면 말실수로, 경제가 좋으면 부패 스캔들로, 경제가 나쁘면 경제 폭망으로 어떻게든 엮을 것이다. 윤석열은 불통 리더가 아니다. 기업인들의 하소연을 들어 규제를 풀었고, 군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서 한미동맹을 복원하였고, 외교관들의 하소연을 들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윤통은 오직 내로남불 선두꾼들과 불통하였을 뿐이다. 윤석열의 강점이자 약점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에게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박근혜 정권의 정면으로 맞서고 문재인의 검찰총장으로서 권력 집단 전체에 맞설 수 있었겠는가? 야당 180석에 고분고부지하지 않는다고 불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이 직접 검증했고 믿을 수 있는 공무원들을 통용했다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처가덕으로 정치한 적 없는 사람에게 온갖 처가 비리의 프레임을 씌우고 좌익 유튜버가 구매한 핸드백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영부인에게 던져주고 뇌물을 받았다고 선동을 하고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에 주식 투자해서 손해본 걸 마치 권력형 비리인 듯이 선동하고 반도체 산업을 다시 살려놓은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모른다고 경제 바보 취급하는 게 그들이다. 정치가 원래 선동꾼의 놀이판이지만은 대한민국 정치는 철저한 프레임 옥타곤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프레임에 가둬야 승리한다. 방어보다는 공격이 우선이다. 정치는 언어로 하는 권력투쟁이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짠 프레임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순간 지는 게임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만큼 청렴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지도자가 없었고 이명박처럼 경제에 밝고 유능한 지도자가 없었고 노태우처럼 무난하고 합리적인 지도자가 없었고 전두환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고 박정희처럼 배고픈 국민을 잘 살게 만든 지도자가 없었고 이승만처럼 외교를 잘하고 나라 발전의 기틀을 잡은 지도자가 없었다. 보수 대통령들은 좌파들이 뒤집어 씌운 프레임과는 달리 훌륭한 분들이었다. 윤석열도 그분들처럼 저들의 재물이 되도록 할 건가? 보수의 몰락은 죄 없는 박근혜를 좌파의 재물로 던져주면서 시작이 됐다. 이제 윤석열마저 그리 된다면 망하는 건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절대로 좌파들의 프레임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사법부의 속전속결로 더 이상 이재명 조국 같은 범법자들 아래에 선량한 국민들을 흔들어서 거짓 선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실정을 수습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집권 초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늙었다. 읽고 공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어느 분이 글을 썼는지요. 이런 글은요. 제가 보기에 실명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글이 아주 청산유수같이 너무 잘 돼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호소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방송 요 부분을요. 뭐 제가 잘 실력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딱 요것만이라도 좀 잘라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유해 주셔갖고 지금 이 좌파들 그리고 좌파의 부하 내동하는 속칭 이 중간파라고 하나요? 지금 이제 유근일 칼럼니스트는 꼭 중간파라고 그래요. 요 중간파들 그리고 이제 우리 우파 안에서도 뭔가 이상하게 지금 조리돌림을 하려고 하는 보수 우파 일가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SNS에 지금 쭉 나들고 있는 글이고 유근일 칼럼니스트가 뉴델리에 실은 칼럼을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뭐 하여튼 생각이 똑같아요. 생각이 이게 진정한 애국자의 올바른 생각 사고의 방식이어야 한다. 머스트 생각이어야 한다. 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요, 유근일 칼럼니스트의 이제 글을 여러분께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한국 보수에 붙는다. 그래서 명태균 플러스 김건희 우하에 솔깃하면 파멸 플러스 종말이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윤석열도 무너지길 원하느냐? 정치 브로커 하나로 자멸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보수 경멸 플러스
좌익 완승이다. 제로섬 게임으로 끝난다는 거죠. 보수는 공멸하고 좌익은 완승하는 이 제로섬 게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자면을 하지 말자. 반드시 윤석열을 지키자. 이 취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이 뒤피냐. 세상이 지금 지금 뒤집히는 상황이냐. 그렇다고 해서 밀린다고 해서 지금 한동훈처럼 가서야 되냐. 이미 2번이나 다 망조를 겪었는데 또 망조를 겪으려고 그러냐. 요 판국의 기회주의가 또 등장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이런 이 괴담 여기에 기를 거울리지 말고 요거를 싹 다 흘려서 날려버려라. 요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뭐 제가 이미 기조 내용 다 이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논리의 흐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좌파도 중간파도 아닌 진성 자유 보수 우파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명태균이 어쩌고 김건희 여사가 어떻고 떠들면서 세상이 벌컥 뒤집혀도 딱히 뭐라 평하기가 간단치 않았다. 자, 자유 보수 우파가 방하든 말든 판단만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당위에 맞춘다면 답은 간단하다. 지금 판은 보수가 밀리는 판이다. 밀릴 만한 이유가 있다. 판세가 짜여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동훈처럼 보수마저 윤 대통령 내외에 등을 돌린다면 그건 또 한 차례의 보수 공멸 플러스 좌익 완승을 불러올 게 뻔하다. 이래도 좋은가? 좋을 리가 없다. 보수가 또 지면 이번엔 그야말로 파멸 플러스 종말 바로 그것이다. 이무 2번이나 망조를 겪었는데 또 겪자는 말이냐. 자,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거는 이명박의 망조를 넘어서 자유, 보수, 우파 전체의 망조로 갔다. 좌우의 역관계가 그렇게 뒤집혔다. 그때까지의 우파 대세에서 그때부터의 좌파 대세로 넘어갔다. 요게 굉장히요. 그때까지는 우파 대세였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다음에 광우병, 요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좌파 대세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타도됐을 때는 자유 보수 우파는 아예 작고뱅 당 단두대에선 왕당파, 그리고 스탈린 법정에선 반혁명분자 신세가 돼버렸다. 그런 빈사 상태에서 간신히 죽을 날을 며칠이나마 뒤로 미루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마저 나가 떨어질 판이다. 명태균 플러스 김건희 우화가 최악으로 가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요거를 경계했나 이거. 지금 정치판이 명태균 플러스 김건희 우화. 그래서 이제 명태균 요것도 빨리 검찰 수사해야 되고 김건희 우화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회주의가 또 등장했어야 되겠느냐. 좌익혁명은 좌익 혼자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중간파와 보수파 일부가 그들에게 가세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좌익혁명의 공범자로 돌아서는가. 중간파는 원래 양다리를 짚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둘을 적당히 섞어치게 하는 기회주의 끼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유행에 민감하다. 8.15 해방 공간에서도 이들은 당시의 좌익 유행에 민감한 나머지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 노선에 등을 돌렸다. 그리고 김일성의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로 몰려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일제히 가짜뉴스를 만들고 버텨서 좌파 대세에 우하고 힘을 보태더라. 이 배신이 예나 이제나 기회주의 사는 법이다. 지금도 이 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매사 자유 음모가들이 짜고 꾸민다. 이걸 기회주의 미디어들이 증폭한다. 그러면 광적인 중우대가 우하고 부안해동한다. 물결이 이렇게 흐르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약삭빠른 자들이 나도 하며 떨어져 나간다. 우린 개혁적 보수 어쩌고 구차한 변명을 들어놓으며 이런 판에 최소한 명태균 플러스 김건희가 가짜뉴스를 타면 상황은 급속도로 수렁에 빠진다. 자,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이런 가짜뉴스 흘려보내라. 한국 보수에게 묻는다. 이런 자멸을 또 맞아들일 것인가. 그렇게 허망하게 망하고 싶지 않으면 명태균, 김건희 어쩌고 저쩌고를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라. 솔깃 중독을 정 끌어버리지 못하겠다면 앉은 채 확 망해버리는 길도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앉아서 망할 거냐? 들고 일어서서 윤석열 정부, 제대로 있는 자유우파 정부를 지켜내야 된다. 이 명태균 플러스 김건희 요 가짜뉴스에 더 이상 말려들지 말자. 이런 지금 원인을 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칼럼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는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좌파들, 개딸들이요. 지금 온라인망에서 탄핵,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한 3, 4일 전에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요거 조작이에요. 한 사람이 10만 개,
이거 설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동이고 이게 가짜뉴스의 전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말이죠. 아주 타임리하게 이 대법원 산하에 있는 사법정책심의 자문위원회,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드바이스, 예, 자문하는 건데, 조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강제성은 없어요. 여기에서 최근에 뭐라고 넣느냐?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재판을 쭉 진행한 판사가, 그 판사가 선고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왜? 그래야 이제 재판과 관련된 이 팩트, 그리고 법리 적용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확성을 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판결이 내려와야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사법부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법부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선고하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재판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임기 2년대 때문에 느닷없이 발령을 내버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 이러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야말로 사법 인력이 낭비, 사법제도의 이 모순이 그런 데서 나타난다. 그래서 재판을 한 사람이 선고를 하도록 하려면 임기에 관계치 않고 임기를 좀 연장해서라도 임기를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요렇게 좀 가변성 있게 임기제를 운영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는요, 이미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한 이후로 이런 인사 임기를 갖다가 좀 유동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법원장도 임기를 좀 재판도 직접 맡고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법제도의 일부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요.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하고 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일종의 이제 그 자문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저는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1차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바로 이재명이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좌파지만 김동연, 그 다음에 이제 한성진 판사, 이런 사람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가 이왕이는 끌고 가겠어. 2년 임기 개의치 않아. 딱 해서 얼마나 멋있게 딱 끝냈잖아요. 그래서도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1심 판결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팩트도 법리도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이화영, 지금 2심 항소심 재판도 11월 또는 12월이면 판결이 나와요. 왜? 24일 날 종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2심까지 이제 딱 굳어지면 대북 송금 전모가 사실상 100% 다 정해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들도 그걸 우려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면 접촉 없이 이제 판결이 다 끝나는 것이다. 대면 접촉 없이 판결이 끝난다는 얘기는 재판 안 하고서도 바로 이화영이는 이재명 유죄, 법정 구속 20년 딱 때릴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는 탄핵하겠다고 난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지법으로 갖고 오자.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수원지법 안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형사 부장판사가 맡도록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 요렇게 이재명이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윤종석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그 요직에서 6년이나 해먹었고요. 예. 그 다음에 김미리는 조국 재판은 4년씩이나 해먹었어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좌파는 전례가 있고 안 하고 무조건 또 이 희한한 논리로 또 괴담을 쓰면서 가짜뉴스 만들겠죠.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화영이가 말이죠. 그동안에도 지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폭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자폭할 수 있다. 이런 나왔는데 자폭이 안 나왔어요. 대신에 김명태하고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이 이화영이가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왜? 김성태가 모든 걸 다 불어버리면 끝난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현근택이한테까지 이재명하고 상의해라. 이런 얘기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화영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들어버린 게 뭐냐? 딱 한마디. 김성태 한마디. 바로 뭐냐? 이화영이가 그러는데 이재명이 너는 뱀 같대. 딱 요 한마디예요. 그래 이화영이가 이제 어리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자폭을 할 수 있는 요 판도 깔아준 이 양면성이 있어요. 왜? 이화영은 이미 말이죠. 부인을 통해서 너 이재명 좀 만나봐 얘기했고,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는 이재명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 내 변호사 좀 챙겨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내 변호사 챙겨달라고 하는 얘기는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때 좀 챙겨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으로라도 좀 챙겨줘야지 뭐 하고 있어? 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 이화영이 발이 불지 못하게 이제 달래러 민주당 의원들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말은 안 해도. 예. 그러니까 이화영이도 그 이재명의 속셈을 알으니까 네가 내 말을 좀 들어봐. 내가 지금 대속하고 있잖아. 너를 대신해서 지금 형을 살고 있잖아. 똑바로 해. 했는데 지금 이재명의 태도에 변화가 하나도 없고 지만 살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리고 지금 이화영이는요. 이미 부인이 변호사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김영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김영태를. 그리고 김영태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김영태가 나는 저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다. 변호사를 바꾸겠다. 이렇게까지 그 이화영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정화나 당의 입장하고 이화영의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틀어졌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지금 이제 당에서 명령을 내린 대로 지 부인이 하라는 대로 이재명한테 내가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얘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아직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요번에 뱀 같다라는 말 그리고 이 녹취록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심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자폭할지도 모른다. 이런 또 이 평가 전망들이 고개를 살살 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